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 전기의 경제편을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경제. 먼저 거기 이제 조선 시대의 이제 경제 정책에 관한 기본 틀이 있어. 농본, 억상 정책. 그거 줄쳐놓으시고 가볍게. 자, 조선은 태조할 때도 하셨듯이 태조의 3대 기본 정책이자 조선의 기본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자, 외교는 뭐죠? 4대 교린이었죠. 그 다음에 사상은 억불숭유. 그 다음에 경제는 농본, 억상이야. 그래서 조선의 기본 정책은 경제에 관한 정책은 농본, 억상 정책에 입각해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야. 자, 농본 정책이야, 농본. 농본 정책과, 그 다음에 뭐, 억상 정책.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시대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농업 중심의 경제야. 자급자족 위주의 농업 중심의 경제야. 그래서 국가는 주로 농업을 진흥시키는 정책. 그게 이제 농본 정책인 거죠. 농본 정책.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는 거죠. 권농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거죠. 권농책.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농업 기술도 발달시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무지를 개간을 장려해서 개간하는 땅의 결수를 늘리는 거지. 수리시설도 뭐 확충하는 거고. 자, 그게 바로 권농 정책이야. 그래서 이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정책. 그리고서 이제 이 농업을 짓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농민보호책. 그래서 이 농업 정책은 뭐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죠. 뭐. 그래서 권농책, 농민보호책,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다. 반면에 상업은 뭐 한다? 이건 상업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상공업이야. 상공업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거야. 억제하는,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이게 이제 농본 억상 정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놓으시고, 농본 억상 정책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게 이제 성리학과도 관련 있는 거야. 성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나온다. 자, 그래서 그거 사료지문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72페이지 있죠? 그 일지 자료 보면 성리학적 경제관, 그거 줄쳐놓으세요. 성리학적 경제관. 검소한 것은 덕이 함께하는 것이며 사치는 악에 큰 것이니 사치스럽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조선의 지배층의 생각이야. 조선은 지배층들, 사대부, 선비들은 사치보다 검소한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검약한 경제관이라고 해. 그래서 성리학적, 유교적 경제관은 검소와 절약을 중시하는 검약한 경제관이다. 그런데 농사와 양자는 의식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에서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사와 양점이 바로 가장 중요시 되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문. 자, 누가 썼다? 정도전이 썼다. 정도전 중요한 사람이지. 조선경국전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공상에 관한 제도가 없어. 공상은 상공업이야. 백성 중에서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자들이 수공업과 성업에 동사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줄어들었으며, 말짝 줄쳐놓으세요. 말짝. 그래서 말짝이 성행한다. 말짝. 발달하고 본실이 피폐하였다. 본실 줄쳐놓으세요.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전의 생각이자 조선의 지배층의 생각이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짝은 뭘 말한다? 상공업을 지칭하는 거야. 그래서 상공업에 대해서는 조선의 지배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걸 말짝간, 말악간이라고 하고, 농업에 대해서는 이게 본실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실. 그래서 이게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사료지문을 주고서 이 사료지문이 바로 뭐다? 무슨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농본? 억상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농본 억상 정책의 결과 15세기에는 이게 잘 운영이 됐다고. 이게 잘 운영. 그래서 15세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농민의 생활도 안정되는 정책이야. 안정되는 시기야. 그 이전 시대기보다. 이전 시대보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적극적인 농본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이제 상공업은 통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게 결론이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밑에, 사료지문 밑에. 몇 세기 가면 그게 달라진다? 16세기 가면
이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6세기 가면 어떻게 된다? 국가의 통제력이 해이해진다. 국가의 통제력이 해이해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공업의 통제력도 약화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16세기부터 이제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공업이 이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다. 몇 세기부터 이미? 16세기부터. 그래서 일단 크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농번 억상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 딱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절로 가겠습니다. 372페이지. 경제 부분에서 조선정기에서 이제 요거 토지제도,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오지. 뭐, 토지제도의 종류와 특징. 고려시대에도 잘 나왔듯이, 조선시대에도 이 토지제도 잘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정리 놓으세요.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뭘 말한다? 과전법을 말한다. 그래서 과전법 하나 정리해놓은 과전법.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자, 과전법은 어느 때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공부를 하셨죠? 고려 말 공영왕 때 1391년에 공포되는 거야. 조선건국 전이다, 조선건국 후다. 조선건국 전에 과전법을 공포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 권문세족의 농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고 권문세족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누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다.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말 사대부가 주도해서 과전법이 공포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과전법이 무슨 법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373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과전법 시행의 특징이 있죠? 그걸 읽으시는데 결국은 따로 써놓으시고 과전법의 특징으로 반드시 알아놔. 자, 과전법은 무슨 법이냐? 대상은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야. 이게 과전법이야. 그래서 과전법이란 어떤 제도다?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급한 토지는요, 세습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야. 세습 금지가 원칙. 그래서 과전법에 의해서 지급받은 토지는 세습 금지가 원칙이다. 죽어도 유가족에게 세습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맨 처음에는요, 전현직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전현직 지급. 써놓으세요. 전현직 지급. 그래서 맨 처음부터 현직에게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과전법은요, 경기에 한정해서, 경기도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거야. 경기에 한정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를 따로 써놓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읽으라는 부분을 계속 읽으세요.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과전법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과전법에서 물어보면 내용의 네 가지 특징,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란 말이야.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습 금지가 원칙입니다. 전현직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기에 한정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의 원칙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긴 더 들어가야 된다. 항상. 자, 여기서 토지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항상 그랬죠. 삼국시대부터 그 노급, 시급 막 계속 공부를 했잖아. 고려시대 전시과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토지에 무엇을 주는 거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이라고 해야 돼.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뭘로 바꿔 나온다? 소유권으로 바꿔 나온다. 그래서 과전법이란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조세를 얼마나 걷어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거둘 수 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 놓으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 374에 조선시대 토지의 종류 있죠?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토지의 종류도 공부했듯이 조선시대에도 대상만 줄쳐놔. 이러이러한 사람이나 관청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자, 내수사전은 누구? 궁중, 줄. 둔전은 어디? 군대. 공여전은 중앙관청. 능전은 지방관청.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전. 이 사전은 뭐냐면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를 말해. 자, 전현직 관리. 이거 줄쳐놔. 관리. 거기다가 그냥 양반이라고 써놓으세요. 양반. 양반에게 지급한 토지를 뭐라 그런다? 과전이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전은 뭘 지급한 거야? 수조권을 지급한 거야. 얼마를 거둘 수 있어? 10분의 1을 거둘 수 있는 권한. 세습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수신전은 미망인 줄. 그 다음에 휴량전은 자식들 줄. 그리고 수신전이나 휴량전은 한꺼번에 묶어 놓으세요. 의미가 좀 있다. 자, 과전은 뭐다? 과전은 세습을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세습 금지가 원칙이란 말이야, 이 과전법은. 그런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더라는 거지.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아. 점차 세습지가 증가되는 거야. 세습 금지 원칙인 과전을 받은 관리가 죽었어. 그러면 국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그 일부 토지를 유가족에게 주두라는 거지. 그게 바로 수신전이나 휴량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신전은 관리가 사망하면 그 미망인에게, 미망인. 근데 부인도 없어. 자식들만 남아있어. 그러면 자식들 양육비용으로 휴량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 미망인 자식들 묶어 놓으셨죠? 그걸 세습지라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점차 무엇의 지급이 늘어날까? 수신전과 휴량전의 지급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무슨 토지가 늘어나는 거야? 세습지가 점차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습금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신전은 그냥 공신 줄쳐놓으시면 되고, 이거는 원칙적으로 뭐가 가능하다? 세습이 가능하다. 별사전은 준공신 줄쳐놓으시고, 군전은 거기 지방에 거주하는, 거기서부터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간, 다른 말로는 유향품간에게 거경수기를 조건으로 5결에서 10결씩 지급, 이렇게. 중앙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과전이라고 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유향품간, 한량이라고 한다. 에게는 군전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 중에서 특히 과전, 수신전, 휴량전, 군전, 요 4가지 정도는 개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동그라미 디귿. 어느 나라의 무엇과 반드시 비교해 놔라. 고려시대의 무엇과 비교해 놔라. 전시과하고 반드시 비교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요 4가지만 기억하고 요 4가지 하고 나머지는 읽으세요. 자, 전시과는 똑같이 그때 하셨죠? 요거 기본 틀을 갖고 있으면 비교가 된단 말이야. 전시과도 그대로 요 4가지 내용을 물어본단 말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 전시과도 마찬가지로 관리들에게 뭘 주는 거야? 토지를 주는 거지. 그런데 토지만 하면 안 되지. 토지 플러스 뭐까지? 임야까지 줬지. 임야. 그래서 고려시대 전시과는 토지와 이걸 전지라고 표현했죠. 임야를 시지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토지와 뭘 줬다? 임야를 줬다. 근데 과전법은 뭐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임야는 들어가면 안 돼, 이제. 토지만.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다. 수조권 10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시과도 세습 금지가 원칙이었다. 맞죠? 세습 금지가 원칙이다. 이거는 공통점. 과전법이나 전시과나 세습 금지는 공통점. 자, 그 다음에 전시과도 전현직에게 줬지. 전현직에게 줬지. 맨 처음에는 이것도 공통점. 과전법도, 그 다음에 전시과도. 그런데 전시과는 어느 지역에 한해서 나눠줬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나눠줬다. 전국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는 경기의 한정. 그래서 요 네 가지 비교.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과 관련해서는 어떤 걸 신경 써야 돼? 지급한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 한정을 뒀느냐, 안 뒀느냐. 그것만 차이점인 거죠. 나머지는 공통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비교해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이제 가전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이 과전법이 점차 어떻게 원칙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토지제도가 변천되는 거죠.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뭘로 간다? 직전법으로 간다. 직전법으로 간다. 어느 왕이다? 왕까지. 세조 때. 세조 때는 직전법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먼저 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엔 또 뭘로 가? 관수, 관급제로 가는 거죠. 관수, 관급제로 간다. 이거 어느 왕 때? 성종 때. 15세기 말. 그 다음 이제 16세기는 뭘로 간다? 직전법 폐지. 직전법 폐지로 간다. 이건 어느 때로 간다? 명종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줄쳐놓으시고 크게도 봐.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 과전법, 그 다음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과전법에 대해서는 특징을 정리했으니까 요 직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야. 자, 직전법은 어느 때 실시되었습니다? 세조 때. 직전법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다?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현직에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야. 현직. 그래서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 조선시대 토지제도인 과전법은 맨 처음에는 누구에게 줬다가 전현직에게 줬다가 누구에게만 지급한다? 현직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원칙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전차 누구? 현직에게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직에게만 지급한다. 그럼 무조건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세조. 직전법 말하는구나. 그럼 왜 전현직 주다가 현직에게만 주게 되느냐라는 거지. 이 제도가 나오게 되는 배경을 이해해야 돼. 배경. 뭐다? 이 토지는 원래 세습 금지가 원칙이었죠. 세습 금지가 원칙이었지. 아까 조금 전에 공부했죠. 세습 금지가 원칙이었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리가 죽으면 그 관리가 받은 과전을 일부를 유가족에게 이렇게 자꾸 세습시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점차 세습지가 어떻게?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세습금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가족에게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지 아까? 수신전, 그 다음에 휼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전은 원래 세습을 금지하였으나 관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과전을 일부 미망인이 있다면, 부인이 있다면 수신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자식들만 있다면 휼양전의 명목으로 세습시켜 나가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점차 무엇의 지급이 늘어난다? 수신전, 휼양전의 지급이 늘어난다는 소리야. 세습지가 증가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해진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결국은 현직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직전법 실시 이후에는 세조 때는 수신전이나 휼양전의 지급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그래서 그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직전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나, 수신전과 휼양전의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두 개라는 거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배경은 이해해야지. 배경은 뭐야? 세습지 증가에 따른 지급토지 부족 현상. 이렇게. 거꾸로 배경을 먼저 주고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야 배경이? 수신전, 휼양전 등 세습지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다음에 나올 토지제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사는 게 뭐야? 직전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수신전, 휼양전의 지급을 금지, 그 다음에 현직에게만 지급.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관수강급제로 간다. 자, 관수강급제는 무슨 뜻이냐면 관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야. 자, 개념은 뭐라고? 관. 국가야, 국가. 국가 뭐 관청 이래도 되지, 관청. 국가에서 세금을,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는 거야. 직접 조를 징수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국가가 거둔 조를, 세금을 관리에게 어떻게 한다? 지급하는 거야.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토지를 지급한다 그랬죠?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관리들로 하여금 직접 세금을 농민으로부터 걷어라. 이런 식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관리들이 직접 농민으로부터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을 직접 걷은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관리들이 약한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비리가 생기겠지. 어떤 비리가 생길까? 권력을 이용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걷겠지. 결론은 수조권을 남용하게 된다. 뭐? 수조권을 남용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법으로 생산량의 10분의 1만 걷으라고 했지만 관리들은 그만큼 걷지 않는단 말이야. 더 걷는다는 소리지. 그래서 수조권을 남용한다. 그렇게 되면 점차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자꾸 관리들에게 어떻게 예속성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약화시켜서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강화시키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뭐야? 관수광급제의 실시 배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관수광급제는 뭐야? 관리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는 거야? 약화시키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어떻게?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국가에서 직접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이게 관수광급제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내용 나오면 빨리 관수광급제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직접법 폐지로 간다. 자, 직접법 폐지는 뭐다? 명종 때는 아예 관리들에게 토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아.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뭐만 준다? 녹복만 지급이야. 녹복만 지급이 결론이야. 녹복만 지급. 자, 조선시대 관리들에게 녹복만 지급하였습니다. 이러면 뭐야? 직접법 폐지, 명종 때를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리가 되면은요, 이건 지금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가 되면 토지만 받는 게 아니야. 녹봉이라는 것도 같이 받아. 이거 그전부터 있었어요. 토지는 수조권을 나눠주는 거고 녹봉은 현물로 주는 거야. 쌀이나 곡식, 때로는 비단 이런 걸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리가 되면 토지와 녹봉을 받는데 관리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관리 입장에서는 토지가 주요 경제적 기반인 거지 녹봉은 주요 경제적 기반은 되지 못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토지에 관련된 관리들의 수탈, 부정이 많아지니까 아예 토지 자체를 지급하지 않고 뭐만 지급하게 된다. 결론은 녹봉만 지급하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현물로 지급하는 녹봉만 지급하고 아예 토지 자체를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직접법 폐지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관리들의 경제적 기반이 축소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리들의 토지 사유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토지 사유욕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로부터 이제 아예 토지를 받지 못하니까 자기 개인의 사유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더 확대시켜 나간다는 소리지. 그래서 토지 사유욕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농장이라는 게 확대되는 거야. 이건 정치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몇 세기 말부터 15세기 말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 지방에서 막대한 불법적인 토지 겸병으로 지방에서 이제 농장이 확대되어 나간다. 그게 바로 훈구 세력이 한 일이지. 그게 토지 제도와 변천과도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15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농장이라는 게 16세기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더욱더 확대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농장이 확대되고, 그런데 이 농장, 이때 이 땅은요, 이 땅은 지주가 수조권이 있는 수조권자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는 지주란 말이야. 그래서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양반 지주는 굉장히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확대된 땅을 농민들에게 빌려줘서 경작하는 형태가 확산되는 거야. 그걸 지주제라고 한다, 지주제. 지주제가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주전호제를 약칭해. 지주전호제. 그래서 지주제 성행이야. 결론. 자, 그래서 직전법 폐지 이후에는 뭐가 굉장히 성행하기 시작한다? 지주제가 성행한다까지. 그래서 지주제 성행은 몇 세기부터? 특히 16세기. 15세기부터 지주제가 성행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16세기부터. 그래서 지주전호 관계에 의한 농업경영. 지주제가 성행하게 되는 배경이 뭐다? 직전법 폐지.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토지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놔. 뭘 하느라고? 과전법의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직전법. 그 다음에 관수강급제. 직전법 폐지.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시라고요. 반드시. 그리고 과전법에서 이제 직전법 폐지까지 왔는데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관리들의 토지 지배력을 어떻게? 약화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으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관리들의 토지 사유력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농장이 확대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결국은 이 농장은 어떤 형태로? 소유권을 매기로 한 지주제가 발달하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요게 이제 토지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공부를 하신 거냐면 377페이지까지 공부하신 거야. 자, 그래서 그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수치 제도로 가겠습니다. 수치 제도. 자, 수치 제도도 조선시대는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해놔야 돼. 수치 제도, 세금 걷는 거. 그전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정리해놨다면 조선시대는 이 수치 제도도 굉장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수치 제도, 세금 걷는 제도. 이거 뭐 삼국시대부터 있었죠. 당연히 이것도요. 근데 이제 수치 제도는 세 가지가 있지? 그게 바로 뭐다? 하나는 조세. 하나는 공물 납부. 그 공납. 또 하나는 역.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역. 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 군역과 요역. 요역은 이제 부역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요 세 개의 개념 정도는 그전부터 계속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고, 조선시대 요 세 가지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16세기 가면 변질되거든? 근데 변질되는 내용까지 정리해놔야 돼. 먼저 조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란 어떤 세금이냐? 조세란 토지에 매기는 토지세야.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야. 토지에 부과한다.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세야. 토지세. 당연히 누가 내는 세금일까?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뭘 걷는 걸까? 토지에 부과해서 뭘 걷는 걸까? 쌀 등 곡식을 걷는 거야. 곡물 걷는 거야. 자, 그래서 토지에 부과해서 곡물을 수취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 개념 당연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전법 하에서 과전법 하에서의 조세제도, 그걸 정리해 놓는 거야. 과전법이 아까 공포됐다고 그랬죠? 과전법이 공포되면서 이건 토지에 관한 규정이지만 수치에 관한 규정도 같이 공포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과전법 하에서의 수치 규정, 조세 규정. 자, 생산량의 몇 분의 몇을 조로 거뒀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요, 조와 세의 구분이 있다, 이렇게. 조와 세의 구분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세금은 주로 조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전조, 수조율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농사 지은 곡물을 걷는데 조세로 생산량의 몇 분의 몇?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로 징수하였다. 그래서 10분의 1을 기억해, 무조건 10분의 1.
그래서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생산량의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조로 바치는 거야. 근데 이제 세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초에는 이제 조와 세의 구분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 상관이 없는데, 관리들이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어. 관리들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세금을 걷는 경우가 있겠지, 당연히. 왜? 과전이라는 걸 지급받은 관리는 그 과전으로 지급받은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이제 농민으로부터 관리가 몇 분의 몇을 받을까? 10분의 1을 받겠죠. 10분의 1을 받는데 그것을 받고서 그 중에서 또 띄어서 국가에 따로 납부하도록 했다고. 그걸 세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세는 관리가 국가에 납부하는 거를 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로 10분의 1을 받았죠? 그 10분의 1에 15분의 1.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세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조세라고 부른 거야. 합쳐서 조세. 그래서 국초에는 조와 세의 구분이 있었어. 관리들의 직접 세금을 걷는 데까지는. 그런데 관수강급제 보면 누가 직접 걷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 걷는 거지 관리로 하여금 직접 걷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진다. 요것도 하나 추가하는 거야. 성종 때 실시된 관수강급제의 의미가 뭐다? 관리들의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수조권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었다.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국초에는요. 최대 1년에 최대 생산량을 몇 두로 정해놨대? 300두로 정해놨다. 이런 용어 줄쳐놨고 300두로 정해놨다. 300두. 거기 나오죠. 300두라는 거 뭐 나오죠? 어쨌든 나오지. 안 나오나? 나오죠. 최대 생산량을 1결당 300두로 정해놓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는 거야. 그러면 최대로 거두면 300두니까 최대 300두의 10분의 1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국초에 과전법 하에서의 농민들이 최대로 1년에 최대로 조를 납부하면 얼마를 내는 거야? 30두를 내게 돼 있다. 맞지? 30두를 내게 돼 있다. 그리고서 세의 구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관리가 걷었다. 그럼 관리가 농민으로부터 10분의 1인 최대 30두를 거둔 거야. 그러면 관리는 30두를 다 먹지 못한다는 거지. 30에서 또 몇 분의 몇을 띄어라? 15분의 1을 띄어서 국가에 세로 바쳤다는 거지. 그럼 30 곱하기 15분의 1 하면 2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조와 세의 구분이 바로 이런 의미도 된다. 자, 그래서 최대로 내면 얼마? 30두를 내게 돼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뭐다? 다펌 손실법에 의해서 수조액이 결정되더라는 거지. 그것도 반드시 줄쳐서 별표 쳐놓고. 다펌 손실법. 이건 그냥 거꾸로 읽어도 돼. 손실다펌법 이래도 되고, 다펌 손실법. 그래서 그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건 무슨 말이다? 그거 줄쳐놓으세요. 뭐냐? 한번 읽어. A. 국초에는 조세를 부과할 때 공존에서는 지방관이, 사전에서는 전주가 직접 현지에서 그 해의 작황, 거기서부터 그 해의 작황을 조사하여, 작황이란 뭐야? 풍흉. 조사하여 세율을 정함. 거기다 줄쳐놓으면 돼. 그래서 다펌 손실법이 뭐냐? 말 그대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야. 누가? 수조권자가 현지에 답사해서 실제 생산량을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세액을 매겼다고. 그걸 다펌 손실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펌 손실법으로 실제 수조액이 결정이 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요? 풍흉을 고려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수조권자가 자의적으로 풍흉을 어떻게 결정할 우려가 있는 거지. 자의적인 수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점이, 합리적인 조세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시정하기 전에 나온 게 바로 세종대왕 때라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 때 반드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쳐놓고 세종대왕 때 실시한 제도가 있다. 그게 뭐다? 두 글자로는 공법.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왕까지 반드시 외우세요. 뭐 세종,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이거. 그래서 조세제도를 특히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조세제도는 과전법 하에서의 이 조세 수치 규정과 그 다음에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하에서의 조세 수치 규정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거에 대해서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건 어느 왕 때부터 실시된다? 세종. 그리고 이 제도는요, 단시일 내에 전개된 게 아니라 십수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보완 돼서 이렇게까지 나온 거야. 이 세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걷는 세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전부는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야. 세종대왕 때는 어떻게 조세를 부과했다? 토지의 비옥도는 몇 등급으로 나눠놨다? 6등급. 연부는 풍흉의 정도를 말하는 거야. 풍흉의 정도는 몇 등급으로 나눠졌다? 9등급으로 나눠서 세금을 걷었다. 이게 바로 세종 때 실시된 조세제도를 설명한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 자, 세종 때 실시된 이 제도는요, 풍흉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풍흉에 따라서,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세금을 더 걷어도 되는 거고, 흉년이 들면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지. 풍흉을 고려해서, 당연히 이것도 풍흉을 고려한 거고, 이것도 풍흉을 고려한 건데, 요건 조금 체계적으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풍흉을 고려해서, 1년에 토지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저 4두를 징수한 제도다. 그래서 자, 세종대왕 때 실시된 조세제도의 특징은 뭐다? 첫째, 토지 비옥도는 몇 등급으로? 6등급. 풍흉의 정도는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이거 바뀌지 않게. 그 다음에 토지 1결당 최대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징수한, 차등 징수한 제도다. 맞지? 차등 징수한 거 맞지? 무엇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 거야? 풍흉에 따라. 요거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전법 하에서는 아까 최대로 내면 얼마 낸다고 그랬어? 30두 낸다고 그랬지? 30두 낸다고 그랬지? 이때는 최대로 걷어봤자 얼마 걷어? 20두 낸 거지? 뭐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 공법,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은 농민들의 조세 부담을 높인 거야? 낮춰준 거야? 당연히 낮춰준 거지. 그렇죠? 세종대왕 때는 다 낮춰주는 걸로 가야 된단 말이야. 적극적인 위민정책의 결과로. 대략 분수로 따져보니까 이때는 생산량이 한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로 완화되는 시기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결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야. 일결. 자, 일결이 바로 이제 이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인데, 이 일결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야. 자, 일결은요, 일단 결부법에 의한 기준이다. 결부법은 뭐냐면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먼저 정해놓고, 그 어떠한 일정한 양을 정해놓고, 그 생산량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결부법이라고 해. 자, 그래서 토지 일결할 때 이 일결은요, 결부법 하에서의 토지 일결을 의미해. 이렇게. 그리고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뭐냐면 이해를 편의하기 위해서 이해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세종대왕 때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10수년간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그 해마다 계속 조사를 한 거야. 조사. 생산량도 조사하고. 생산량은 이제 풍흉과 관계돼 있지. 그다음에 토지의 비옥도도 관련이 있지. 그래서 생산량을 계속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자, 이거를 일결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일결이라고 해. 그런데 이거보다 좀 적은 면적의 토지가 있어. 지금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절대적인 토지의 면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것도 일결이거든. 근데 요것도 같이 일결이야. 절대 면적은 어느 게 커?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적죠? 근데 이것도 토지 일결이라고 하고 이 면적도
이 면적도 토지 일결이라고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런 게 이제 6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분 육등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토지의 절대 면적이 다른 6개의 토지 면적이 나왔죠? 요게 전분 육등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다 뭐라고 한다? 토지 일결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봐. 일결에 대해서. 자, 일결은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한다. 맞을까, 틀릴까?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한다. 아니라고, 절대로. 왜? 토지의 절대 면적이 다 다른데 똑같이 일결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세종대왕 때의 일결은 결부법에 의한 건데, 그 일결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 면적은 다르지만요, 뭐가 같냐면 생산량이 같은 거야. 생산량. 예를 들어서 이걸 한가마라고 예를 듭시다. 한가마. 뭐냐면 가장 토지 절대 면적이 넓은 이 토지에서도 한가마가 생산된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절대 면적이 작은 이 토지에서도 한가마가 생산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일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은 같다, 다르다. 생산량은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맞지? 그러면 생산량은 동일한데 왜 거꾸로 절대 면적은 왜 달라지냐고. 뭐가 관계가 있을까? 토지의 비옥도가 관계가 있겠지.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럼 어느 토지가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예요? 가장 적은 절대 면적에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는 게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은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절대 면적이 넓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토지의 비옥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거꾸로 간다는 것은 토지의 절대 면적이 적어질수록 비옥도는 높아진다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은 절대 면적이 아니라 무슨 면적이다? 상대 면적이다. 상대 면적. 그래서 결부법이 바로 그런 제도야. 뭐냐면 생산량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그 양을 생산해낼 수 있는 토지 면적에서 거꾸로 계산을 하라는 거. 해나가는 거라는 거지. 그게 결부법, 생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이 결부법에서의 부과 기준이 토지 일결인데, 그 일결은 토지의 절대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상대 면적을 말한다. 절대 면적은 토지 일결이라고 하여도 절대 면적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다르다. 토지의 비옥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절대 면적은 적어진다. 낮으면 커진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나 절대 면적은 다르지만 뭐는 동일하다? 생산량은 동일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결부법과 그 다음에 그 일결의 의미야.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세종대왕 때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을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고요. 그러면 이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러한 면적이 나오게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요 면적이 나와놓고 계산을 해놓고 그 면적이 나오도록 면적을 재야 되거든. 그래서 세종대왕 때는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달리했어. 그걸 수등이척법이라고 한다. 수등이척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등이척법. 수등이척법은 무슨 뜻이야?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달리하는 거야. 그럼 몇 개의 자로 계산했을까? 6개의 자가 있는 거야. 가장 긴 자로 잰 게 바로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낮은 거. 넓은 토지가 면적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자의 길이를 그거에 비례해서 짧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가장 짧은 자로 재면 요 면적이 나오게끔.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달리해서 면적을 쟀다. 그걸 뭐라고 한다? 수등이척법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어느 때? 세종대왕 때 실시된 조세제도의 특징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냐면 378페이지까지 거기에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반드시 비교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세제도 핵심적인 거, 과전법 하에서 요 내용과 그다음에 세종대왕 때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을 반드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운과 익류지역, 조운과 익류지역 정리해놓으세요. 조운과 익류지역. 뭐, 이건 그 전에도 했잖아.
자, 이렇게 조세로 거둔 곡식을 뭐라 그런다? 세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곡을 어떻게 운반한다? 서울까지 운반한단 말이야. 각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그럼 무슨 제도로 간다? 조운제도라고 한다. 조운제도. 그래서 조운제도는 어떤 제도야? 조세로 거둔 곡식을 반드시 어디로 운반해야 돼? 강이나 바닷길로 운반하는 제도를 조운제도라고 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설치해놨지, 지방에? 조창이지, 조창. 그래서 중요한 요지에 조창을 설치해놓고 그 인근 지역의 쌀을 거기 조창에다가 모아놨다가 배에 실어서 이제 강이나 바닷길을 통해서 어떻게 서울로 옮기는 거. 이게 조운제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조창이 모든 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조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으로 세곡을 운반하지 않는 지역을 뭐라 그랬지? 익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익류지역이야. 근데 조선시대에도 익류지역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익류지역이 어디다? 평안도하고 함경도. 그래서 평안도하고 함경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조창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익류라고 한다. 평안도하고 함경도.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놓으세요. 조세제도는 과전법 하에서의 조세 수치 규정, 세종대왕 때의 조세 수치 규정, 그 다음에 조운과 익류 지역과 관련해서 그 정도. 자, 공납. 자, 공납은 뭐다? 공납은 어디에 부과한다? 군현 단위로 부과하는 거야. 그리고 군현 안에 호에 따라서 할당량을 내리는 거야. 인구수에 비례해서 호에 부과하는, 호세야 이거, 호세. 뭐를 걷는 거다? 토산물을 징수하는 거야. 토산물. 토산물 징수. 이걸 현물 징수라고도 하지. 현물 수치. 토산물 징수. 현물 징수. 이게 바로 공납이라는 세금의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도 했잖아, 이게. 자, 종류가 있다. 정기적으로 걷는 걸 뭐라 그런다? 상공이라고 했다. 상공. 그 다음에 수시로 걷는 걸 뭐라 그런다? 별공이나 진상이라고 했다. 별공, 진상. 그래서 정기적으로 걷는 상공과 수시로 걷는 별공, 진상 등 이런 종류가 있다. 근데 이제 고려시대도 했듯이 조세는 농민들이 세금을 내기에는 간편한 제도야. 뭐냐면 자기가 농사 짓고 그냥 곡식을 생산해서 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공납은 구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렇단 말이야. 왜? 현물, 토산물 징수니까. 그래서 조세에 비해서 납부 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공납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었다. 그걸 방납제도라고 합니다. 자, 방납제도 개념 알아놔. 반드시 중요한 단어니까. 방납은 무슨 제도냐면, 자, 방납이라는 제도는 무슨 세금과 관련해서 있는 거야? 공납과 관련해서 있는 거야. 자, 방납은 뭐다? 농민이 내기가 까다로우니까 중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농민 대신 내주는 거야. 농민이 내야 될 것을 대신 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대가를 받아 챙기는 제도. 그걸 당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방납제도. 개념 알아두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역외의무. 자, 역외의무. 자, 역외의무는 뭐다? 이거는 양인이라는 신분에 부과하는 세금이야. 그래서 양인이면 무슨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역. 그래서 대략 양인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그냥 크게 보면 역. 무엇을 걷는 거야, 그럼? 노동력을 걷는 거지. 노동력. 이게 기본 개념 뭐 계속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군역과 요역이 있다. 자, 군역은 무슨 제도에 입각해서 운영되었다? 이거 미리 공부하신 건데. 군사제도 할 때 하셨죠? 조선시대 군역제도는 뭐가 나와야 돼? 양인, 개병제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었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양인, 개병제 원칙. 이게 바로 조선의 무슨 제도야? 군역제도. 그래서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인, 개병제 원칙은 어떤 내용이야? 양인 16세에서 60세에 해당되는 정남은 정군이 되거나 보인이 되어야 했다. 이게 양인 개병제 원칙이라고. 그리고 정군하고 보인 개념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죠? 정군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일정 기간 의무로 복무하는 사람들. 주로 농민병이 여기 해당되지. 그 다음에 보인은 일정한 정군이 군복무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약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그거를 보인이라고 했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다 지지 않죠?
누구는 면제시켜줬어? 현직 관리하고 학생은 면제시켜줬지? 그거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요역. 자, 요역은 일반 노동력에 동원해서 무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야. 그걸 요역이라고 한다. 다른 말은 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 때 개전법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개전법이라는 것을 실시한다. 그래서 개전법이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요역제도야. 그 전에는요, 사람을 기준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부과했거든? 그걸 개정법이라고 해. 그런데 세종대왕 때는, 인정을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요역을 부과하지 않고, 토지를 기준으로 요역을 부담했어. 그러니까 토지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력을 부과하게 했다고. 그걸 개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뭐? 개전법이 실시됩니다. 세종이 개정법을 실시한 배경은 뭐다? 농민의 요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개정법이 이제 결국은 결론은 조선시대의 요역 제도인데 성종 때, 어느 왕 때? 성종 때. 거기 있죠? 성종 때. 동그라미 디귿. 성종 때 이걸 경국대전에 이제 법제화시킨단 말이야. 토지 매결당, 토지 팔결당 얼마를 동원하고? 1명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날도 며칠 이내로 제한했다? 6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렇게.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이건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성종.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요역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수치제도에 대한 수치제도에 관한 것도 반드시 정리를 해놔. 이거 조선 후기까지 이게 이 수치제도에 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기본적인 농번, 억상정책의 개념, 그것이 나오게 된 배경, 성리학적, 유교적, 검약한 경제관에서 나왔다. 그거. 아까 정조전에 그걸 읽으셨죠? 그 사료지문. 그 다음에 토지제도와 수치제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이 토지제도는 좀 내용이 있지? 더 정리해 놓으시고, 수치제도도 조선시대는 좀 신경 써서 정리해 두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선전기에는 주로 요 조세제도가 주로 잘 나올 거야. 반드시 과저법 하에서의 조세제도하고, 아까 세종대왕 때의 조세제도, 특히 세종대왕 때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나머지는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제4절은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